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인들은 고독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고독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비롯한 처세술을 공부하겠습니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 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라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남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한다. 다비드 왕은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왕자가 죽자고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한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 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재능이 있다면 평범하게 보이도록 노력해라.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중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준다. 이런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란 남자라면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자라면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없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크게 환영을 받는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 사람의 이기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도 다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이기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예의나 겸손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면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남들과 어울릴 때마다 작동을 시작한다. 사람은 남을 만나면 그가 우선 먼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써먹어 볼 기회가 있을까?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한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아니라면 거짓말이다. 만일 그가 내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금세 무시해버린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기심은 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고통이나 고민을 피하려는 절대적인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안락과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 향락을 탐닉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내는 대상 사이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곧 불쾌하게 여기고 혐오감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 만일 제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것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한다. 사람의 이기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도 다 채울 수 없다. 누구에게나 우주의 멸망과 자신의 멸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사소한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과 결부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 국가의 존망의 위기가 닥쳐도 제일 먼저 자신의 이에 타산을 떠올린다. 이기심에서는 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는 없다. 남의 입장은 그 다음 문제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며 남은 안중에도 없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인간은 모두 동물로 변한다.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를 합친 것이 곧 국가이다. 국가라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주의는 억제되고 숨겨지고 있다. 만일 법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이 없다면 개인의 이기주의는 사방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전쟁이나 내란으로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보면 잘 안다. 모든 개인은 수천 수만 마리의 이기주의의 짐승이 되어 있다. 그들은 마구 거리로 뛰쳐나와서 약탈과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다. 그들은 사실상 호랑이, 늑대, 여우일 뿐이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와 사욕에서 나타나는 흉포성은 국가와 법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된다. 인간은 국가와 법이 없는 한 인간이 아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사회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광경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인간은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행할 때도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훔치는 과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훔친 후에 경찰에 붙들려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은 고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고뇌 때문에 허덕이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고뇌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긴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불행을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강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조용히 흘러간다. 그와 똑같이 인간이나 동물들의 세상도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세월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로막는 것들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정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해롭고 악한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삶이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결정해 줄 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충고하는 말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즐거움이란 늘 기대에 못 미치며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는 법이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른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시간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시간에 쫓기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산다. 시간은 마치 교도소의 간수처럼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등 뒤에 서 있다. 시간은 바빠서 쩔쩔매는 사람이나 시간이 남아돌아서 지겨운 사람에게나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 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겨야 한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 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라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남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한다. 다비드 왕은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왕자가 죽자고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한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 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재능이 있다면 평범하게 보이도록 노력해라.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중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준다. 이런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란 남자라면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자라면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없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크게 환영을 받는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 사람의 이기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도 다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이기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예의나 겸손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면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남들과 어울릴 때마다 작동을 시작한다. 사람은 남을 만나면 그가 우선 먼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써먹어 볼 기회가 있을까?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한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아니라면 거짓말이다. 만일 그가 내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금세 무시해버린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기심은 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고통이나 고민을 피하려는 절대적인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안락과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 향락을 탐닉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내는 대상 사이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곧 불쾌하게 여기고 혐오감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 만일 제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것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한다. 사람의 이기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도 다 채울 수 없다. 누구에게나 우주의 멸망과 자신의 멸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사소한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과 결부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 국가의 존망의 위기가 닥쳐도 제일 먼저 자신의 이에 타산을 떠올린다. 이기심에서는 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는 없다. 남의 입장은 그 다음 문제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며 남은 안중에도 없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인간은 모두 동물로 변한다.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를 합친 것이 곧 국가이다. 국가라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주의는 억제되고 숨겨지고 있다. 만일 법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이 없다면 개인의 이기주의는 사방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전쟁이나 내란으로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보면 잘 안다. 모든 개인은 수천 수만 마리의 이기주의의 짐승이 되어 있다. 그들은 마구 거리로 뛰쳐나와서 약탈과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다. 그들은 사실상 호랑이, 늑대, 여우일 뿐이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와 사욕에서 나타나는 흉포성은 국가와 법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된다. 인간은 국가와 법이 없는 한 인간이 아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사회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광경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인간은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행할 때도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훔치는 과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훔친 후에 경찰에 붙들려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은 고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고뇌 때문에 허덕이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고뇌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긴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불행을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강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조용히 흘러간다. 그와 똑같이 인간이나 동물들의 세상도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세월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로막는 것들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정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해롭고 악한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삶이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결정해 줄 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충고하는 말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즐거움이란 늘 기대에 못 미치며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는 법이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의 관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른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시간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시간에 쫓기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산다. 시간은 마치 교도소의 간수처럼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등 뒤에 서 있다. 시간은 바빠서 쩔쩔매는 사람이나 시간이 남아돌아서 지겨운 사람에게나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 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겨야 한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 온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한 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하인을 불러들이는 것도 잘못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와 헤어졌던 이유와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갖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본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이다.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라는 말은 괴테의 격언집에 나온다. 남자는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에는 스스로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비드 왕을 본받아야 한다. 다비드 왕은 어린 왕자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왕자가 죽자고 몸을 일으킨 후에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한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상 좀처럼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 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재능이 있다면 평범하게 보이도록 노력해라.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중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준다. 이런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합당한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인 군자들의 사회에 살아야 제대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란 남자라면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자라면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없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크게 환영을 받는다. 남자 역시 머리가 뛰어난 천재에게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 사람의 이기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도 다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이기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예의나 겸손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면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남들과 어울릴 때마다 작동을 시작한다. 사람은 남을 만나면 그가 우선 먼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써먹어 볼 기회가 있을까?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한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아니라면 거짓말이다. 만일 그가 내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금세 무시해버린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기심은 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고통이나 고민을 피하려는 절대적인 욕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안락과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 향락을 탐닉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내는 대상 사이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곧 불쾌하게 여기고 혐오감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 만일 제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것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한다. 사람의 이기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도 다 채울 수 없다. 누구에게나 우주의 멸망과 자신의 멸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사소한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과 결부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 국가의 존망의 위기가 닥쳐도 제일 먼저 자신의 이에 타산을 떠올린다. 이기심에서는 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는 없다. 남의 입장은 그 다음 문제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며 남은 안중에도 없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인간은 모두 동물로 변한다.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를 합친 것이 곧 국가이다. 국가라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주의는 억제되고 숨겨지고 있다. 만일 법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이 없다면 개인의 이기주의는 사방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전쟁이나 내란으로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보면 잘 안다. 모든 개인은 수천 수만 마리의 이기주의의 짐승이 되어 있다. 그들은 마구 거리로 뛰쳐나와서 약탈과 살인과 파괴를 일삼는다. 그들은 사실상 호랑이, 늑대, 여우일 뿐이지 이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개인의 이기주의와 사욕에서 나타나는 흉포성은 국가와 법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말이 된다. 인간은 국가와 법이 없는 한 인간이 아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사회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광경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인간은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행할 때도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남의 물건을 훔칠 때는 훔치는 과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훔친 후에 경찰에 붙들려서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은 고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고뇌 때문에 허덕이며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고뇌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긴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불행을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강물은 장애물이 없는 한 조용히 흘러간다. 그와 똑같이 인간이나 동물들의 세상도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도 세월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로막는 것들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정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해롭고 악한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해롭고 악한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삶이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극적으로 산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만족과 불만이 결정해 줄 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충고하는 말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즐거움이란 늘 기대에 못 미치며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더 괴롭게 느껴지는 법이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른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과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시간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시간에 쫓기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산다. 시간은 마치 교도소의 간수처럼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등 뒤에 서 있다. 시간은 바빠서 쩔쩔매는 사람이나 시간이 남아돌아서 지겨운 사람에게나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가압 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겨야 한다.